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티핑 포인트, 말콤 글래드웰이 지었고 이모키 씨가 옮긴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작은 아이디어를 빅 트렌드로 만드는 티핑 포인트. 티핑 포인트는 어떤 아이디어나 경향, 사회적 행동이 들풀처럼 번지는 마법의 순간을 가리킵니다. 마치 독감 바이러스처럼 모든 이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제품과 아이디어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가? 저자인 말콤 글래드웰은 이 책에서 티핑 포인트에 그 세 가지 규칙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소수의 법칙, 극소수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일을 저지른다. 두 번째, 고착성 요소. 그러니까 작지만 기억에 남을 만한 메시지가 엄청난 결과를 부른다. 그리고 상황의 힘, 환경의 작은 변화가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황의 힘 부분을 발췌해서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1996년 배우이자 극작가인 레베카 웰즈는 야야 자매들의 신성한 비밀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책방에 이 책이 꽂히게 된 것은 그다지 대단한 문학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웰즈는 이전에 모든 곳에 있는 재단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었다. 이 책은 고향인 시애틀 주변에 있는 군소 종교의식에 관한 것이었다. 웰즈가 코네티컷주 그리니치에서 책이 출판되고 난 뒤 얼마 안 돼 독서회를 열었을 때 청중은 고작 7명이었다. 대체로 수박 겉핥기 시의 긍정적인 서평이 여기저기에 실렸다. 그런데 얼마 후 그녀의 책은 하드커버로서는 상당한 부수인 1만 5천 부가 팔렸다. 1년 뒤 이 책은 페이퍼백으로 나왔다. 초판 1만 8천 부가 몇 달 동안에 팔렸다. 1997년 6월 무렵에 전체 페이퍼백 판매는 3만 부에 달했다. 웰즈와 편집장은 무언가 기이하고 불가사의한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묘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 책 사인회를 했어요. 6명에서 7명의 여자들이 함께 와서 3권에서 10권의 책을 산 후에 사인을 해달라고 했어요. 웰즈는 그때를 기억했다. 웰즈의 편집장인 다이앤 리버랜드는 마케팅 담당자들을 찾아가서 이제 광고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뉴요커 잡지의 내용이 실리는 맞은편 페이지에 광고를 했다. 그러자 한 달 사이에 판매 부수가 3만 부에서 6만 부로 껑충 뛰어올랐다. 웰즈는 이 독서회에서 저 독서회로 전국을 돌면서 청중의 구성원들이 변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처음엔 어머니와 딸들이 함께 오는 게 눈에 띄더군요. 딸들은 주로 30대 후반이거나 40대 초반이었죠. 어머니들은 2차 세계대전 동안 고등학교를 다닌 세대들이었고요. 그런데 3세대가 동시에 오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됐어요. 20대들이 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런 다음에 정말 기쁘게도 10대 꼬마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야야 자매의 신성한 비밀은 아직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가지 않았다. 1998년 2월까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마침내 이 책은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라 꾸준히 머물고 있으면서 48쇄를 찍고 250만 부가 팔렸다. 전국적인 언론의 주목, 주요 여성 잡지에 기사가 실리고 텔레비전 쇼에 등장함으로써 웰즈를 유명 인사로 만드는 일은 그때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입소문에 힘입어 그녀의 책은 점화되었다. 전환점은 아마도 노던 캘리포니아였었던 것 같아요. 페이퍼백이 나온 뒤에 겨울 무렵이었죠. 제 독서회에 어느 순간 700명에서 800명의 청중이 몰려드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왜 야야 형제의 신성한 비밀이 그런 전염의 순간을 맞게 되었을까? 그 대답은 상당히 분명한 것 같다. 그 책 자체가 우정과 모녀 관계에 관한 매력적인 이야기를 가슴 따뜻하고 아름답게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사람들에게 말을 건넸다. 그것은 고착력이 있었다. 게다가 웰즈가 배우였다는 것도 한몫했다. 그녀는 전국을 여행하면서 자신의 책을 단지 읽는 식으로 하지 않고 연기로 보여주었다. 그녀는 각각의 등장인물들을 완벽하게 연기해내면서 독서회를 퍼포먼스로 전환시켰다. 웰즈는 전형적인 세일즈맨이었다. 하지만 이런 이유들보다 덜 부각된 세 번째 요소가 있는데 이것은 전염성의 마지막 원칙과 관련이 있다. 야야자매의 신성한 비밀의 성공은 상황의 힘에 기인하는 것이다. 보다 상세히 말하면 특수한 상황의 힘을 입증한 것으로 사회적인 전염에서 집단의 역할이 얼마나 핵심적인지를 보여준 사례이다. 전염력 강한 집단을 잡아라.
어떤 면에서 이것은 뚜렷하게 관찰된다. 영화관에 가본 사람이라면 극장에서 관객의 수가 얼마나 좋은 영화인지를 판가름하는데 대단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알 것이다. 즉, 코미디를 보는데 사람들이 운집한 영화관보다도 더욱 재미있는 장소는 드물다. 심리학자들은 이와 거의 유사한 것을 말해준다. 집단적으로 어떤 증거를 고려하거나 결정을 하라고 요구했을 때 그들은 혼자 그런 요구를 받았을 때와는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일단 집단의 일원이 되면 동료 집단의 압력과 사회적인 규범, 그리고 간염의 초기에 사람들을 휩쓸리게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다른 영향력에 매우 민감해지게 된다. 종교적인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관해 궁금하게 여긴 적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종교 운동이 폭발적으로 성공하게 된 원인을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커넥터의 역할을 했다는 것, 그리고 집단과 집단을 연결시켰다는 것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이것이 또한 야야자매의 신성한 비밀이 점화된 이유이다. 야야자매의 신성한 비밀이 최초로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른 것은 노던 캘리포니아의 독자적인 베스트셀러 목록에서였다. 웰즈가 앞서 말했듯이 노던 캘리포니아의 독서회에 700에서 800명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곳은 야야자매의 신성한 비밀의 전염이 시작된 곳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리버랜드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독서회 집단 문화가 형성된 본향이었다. 출판업자가 언급했다시피 처음부터 야야자매의 신성한 비밀은 독서회용 책이었다. 이 책은 집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책이기 때문에 더욱 고착성이 생기게 된 것이다. 가장 친한 친구들과 그 책에 대해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보다 쉽게 기억하고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인 경험이며 대화의 대상이 되었다. 독서의 집단 문화에 바탕을 둔 야야자매의 신성한 비밀의 뿌리는 보다 광범위한 입소문을 촉발시킬 수 있었다. 웰즈는 독서회의 마지막 응답 시간에 청중으로 참여한 여성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한다. 우리는 2년 동안 같은 독서회 회원으로 지냈어요. 그런데 당신의 책을 읽고 난 뒤 뭔가 변화가 생겼어요. 우정과 같은 공감대가 흐르기 시작했죠. 우리는 해변으로 피크닉을 함께 나가며 서로의 집에서 파티도 하죠. 여성들은 책에 묘사된 집단을 모방하며 자기들 나름의 야야자매 집단을 형성해 나가기 시작했다. 웰즈에게 사인을 해달라면서 자기 집단의 사진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야야자매의 신성한 비밀과 존 웨슬리의 교훈은 작고 밀접한 단위의 집단들이 메시지나 사상의 감염 잠재력을 확대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핵심적인 질문들이 많이 남아있다. 만약 우리가 전염을 시작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즉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이들 집단 중 가장 효과적인 집단은 무엇이겠는가? 입소문 집단은 많다 이겁니다. 야구팀, 트럭 운전사 노조, 휴일 맞은 부부 등등이요. 근데 진정으로 사회적인 권위를 가진 집단과 힘이라고는 전혀 없는 집단을 구분하는 으뜸가는 단순한 원칙이라도 있는가?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런 원칙이 있다. 바로 150의 원칙이라는 것이다. 이 법칙은 사회적인 전염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기이하고도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매력적인 사례이다. 효율적 집단을 위한 150의 원칙. 인간 심리학에는 수용 한계 능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정보 유형을 위한 두뇌 공간의 크기를 지칭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인간으로서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정보량만 처리할 수 있을 뿐이다. 일단 어느 한계 지점을 넘어서면 우리는 압도당해버린다. 우리의 정서도 이와 마찬가지의 수용 한계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잠시 누군가가 죽었을 때 당신을 진정으로 망연자실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전부 기록해보자. 아마 12명 정도에 머물 것이다. 이것은 대다수 사람들에게서 나온 평균적인 대답이다. 이 이름들이 바로 심리학자들이 명명한 공감 집단을 구성한다. 그렇다면 이 집단의 크기가 왜 더 커질 수 없는가? 부분적으로는 시간의 문제이다. 당신이 공감을 가질 만한 이름을 헤아려 본다면 아무도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전화상으로나 직접 만나거나 아니면 생각하든 걱정하든 간에 가장 많은 관심을 할애하는 사람일 것이다. 만약 그런 목록이 2배로 길어져서 30명쯤 된다면 결과적으로 그 목록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에게 절반의 시간만을 할애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과 여전히 절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아마도 그렇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려면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야 한다. 시간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정서적인 에너지 역시 투자해야 한다. 어떤 사람을 깊이 배려하는 일은 지치는 일이다. 어떤 특정한 지점, 즉 10명에서 15명 선에서 우리는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다. 아마도 가장 흥미있는 자연스러운 한계는 우리의 사회적 수용 한계 능력일 것이다. 사회적 능력에 대한 사례는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덤바가 가장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덤바는 간단한 관찰로 시작한다. 영장류는 모든 포유류 중에서도 가장 큰 두뇌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두뇌의 크기는 무엇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덤바는 이에 대한 대답으로 집단의 크기를 꼽는다. 만약 모든 영장류를 조사해 본다면 신되뇌피질이 클수록 집단의 평균적인 크기도 더 커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간은 모든 영장류 집단 중에서 가장 큰 집단으로 사회화되어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와 같은 사회적인 배치의 복잡성을 다룰 수 있을 정도로 큰 두뇌를 가진 유일한 동물이기 때문이다. 덤바는 실제로 대다수 영장류에게 적용되는 등식을 개발하여 특정한 종의 신되뇌피질의 크기와 두뇌 크기의 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을 했다. 이 등식은 어떤 동물의 예상되는 최대 집단의 크기를 알려준다. 만약 호모사피엔스에게 적당한 신되뇌피질의 비율을 접속하면 이 집단의 크기를 147.8 또는 약 150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150이라는 숫자는 진정으로 사회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개인적인 숫자를 나타내는 것 같다. 이런 종류의 관계는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 알고 있는 그런 관계이다. 술집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을 때 초대받지 않은 술자리에 동석해도 당혹스러워하지 않을 정도의 사람 규모이다. 덤바는 인류학적인 문헌을 통해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150이라는 숫자가 끊임없이 튀어나왔다고 한다. 덤바의 연구를 보면 이런 동일한 패턴이 그 역사적으로 마을의 규모, 인원도 그랬고요. 또 군사 조직에도 이게 적용이 되고 또 종교 집단의 사례도 있는데 그 유럽에서 수백 년 동안 그리고 20세기 초반부터 북미에서 농사를 지어서 자급자족하는 그런 집단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종교 단체도 150명에 육박하면 어김없이 또 2개로 나눠서 새로운 집단 거주지를 만들고 그렇게 유지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150의 법칙으로 성공한 그런 회사들도 있는데요. 그런 예들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집단의 제1법칙은 숫자 150이다. 첫 번째, 동료 집단의 압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150명 이하의 조직에서는 명령이 잘 이행되며 제어하기 힘든 행동도 개인적인 충성심과 인간 대 인간의 직접적인 계약에 근거하여 통제될 수가 있다. 따라서 주어진 제품을 디자인하고 만들고 마케팅하는 모든 과정이 조직 구성원들의 엄밀한 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150의 규칙을 고수할 경우 조직 내에서 친밀감과 신뢰감이 조성되어 상호 교류적인 기억을 공유할 수 있다. 즉 이런 기억 시스템은 회사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만들어준다. 즉 협동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의미다. 레베카 월즈의 독자들, 아까 그 야야 자매의 신성한 비밀 그 책을 지은 저자요. 그의 독자들이 그녀의 독서회에 6명이나 7명씩 집단으로 몰려오지 않고 혼자 왔었더라면 웰즈의 가업이 훨씬 더 힘들었을 것이다. 이것이 전염성의 패러독스이다. 감염시키는 운동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소규모의 작은 운동들을 먼저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야자매의 신성한 비밀의 전염성은 웰즈 때문도 책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한 가지 집중된 전염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천 가지 다른 전염성이었으며 그 모든 것은 야야 집단 주변에 집중되었다. 웰즈는 말했다.
난 이들 여성들이 자기 나름의 야야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건 책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들 사이의 관계였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티핑 포인트, 어떤 아이디어나 경향, 사회적 행동이 들불처럼 확 번지는 마법의 순간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포인트를, 티핑 포인트를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소수의 법칙, 고착성 요소, 그리고 상황의 힘 중에서 오늘은 상황의 힘을 발췌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좋으셨으면 공유하기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엄나이셨습니다.